먼저 첫 오늘 번째는 해야 될 게? 예, 오늘 시위에 나섰던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의 절규. 이게 첫 번째 저희 아이템이고요. 그렇지요. 오늘 네. 거리로 내몰려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광화문광장에 네. 몰려 계시더라고요. 네.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미 관계 금 갔나? 또 대북 문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나? 그러니까요. 네. 과연 대북 문제지. 뭐가 문제길래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그렇고 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부정평가 잘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4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40%의 부정평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자, 첫 오늘 번째. 주제 좋다고 이 성원의 말씀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여전히 안 고쳤나 봐요. 그렇네요. 저희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응원의 말씀 주신 오영식님, 김순영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 자, 거리에 내몰린 자영업자. 네. 사실 내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네. 오늘 15,000명이나 이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우비를 입고 이제 나오셨어요. 정말 저 오늘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 모이셨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삭발식을 하고 그러게요. 정말 저는 절규로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일반 근로자, 노동자분들은 사실 하루 뭐 휴가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되게 파업을 하고 나오죠. 그렇지만 자영업 하신 분들은 이 집회에 참석하려면은 하루 문을 닫는 겁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 매출이 사라지는 겁니다. 장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소속이 돼서 뭐 일을 하는, 그래서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근로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속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오늘 나왔던 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통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며칠 쉬십니까 하면은 명절 때, 그것도 추석 때, 그렇죠. 그다음에 설 때 딱 이틀 쉰다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2년 동안에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 3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뭐 29% 올라가지고 네. 이런 유례없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것의 효과를 기대해봐라. 지금 평가하지 마라. 이게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인데, 아니 당장 죽겠는데, 네. 자영업 하신 분들 당장 죽겠는데, 오늘 어느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미장원을 하시는데 미장원을 하시는데 자기가 200만 원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샴푸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 그 일하시는 분이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기도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티즌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게 적폐다. 우리는 세금에 말하자면 멱살을 잡힌 노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일 오늘 그 시위에서 요구한 거는 제발 5사람이 안 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 최저임금을 차별화해달라. 그렇죠. 저는 매우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차등화가 필요하지요. 사실 네. 뭐 식당에서 굉장히 힘든 일 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는 뭐 에어컨 켜진 데서 좀 여유 있게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의 강도 차이, 또 근무 여건에 따라서 차등화를 시켜달라. 저는 이게 합리적인 주장 같아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역별로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비싼 곳도 있고, 그렇죠. 뭐 임대료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제반 여건을,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야 되는데, 자, 오늘 그 자영업 하시는 분, 소상공인 분들의 그 절기와 처절함에 비해서 오늘 나왔던 정치권의 참석 인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행사가 되면은 이제 참석해서 얼굴 내밉니다. 네. 그런데 어느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나머지 야당 의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그래서였는지 뭐 그렇게
뭐 큰 관심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오늘 김병준 그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정말 이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건 정말 가슴 아프게 그 대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에서는 이건 문제는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 또 모 당에서는 또 이분은 100년 가게를 왜 못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인식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본인이 네. 자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올 수가 없는 나올 수 것이죠. 없죠. 지금. 네. 아니 자꾸 이제 물론 임대료 문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수료 이야기하는데 매번 자영업자 문제만 제기될 때마다 임대료 문제, 네. 뭐 카드 수수료. 그런데 이것은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네,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경제정책 펼 때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임대료 문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또 이제 다른 게 최저임금 부분이 터지니까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또 한번 손질하겠다. 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자꾸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영업자들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문제 있다. 이거 개선해달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가장 현장에서 피부에 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거기는 눈 확 돌리고 그래 당신들 임대업자 문제야 카드 수수료 문제야. 사실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문제가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자꾸 본질을 회피하면서 딴 데 때리게 하는 겁니다. 딴 데. 그러면서 달려려고 이건 아닌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정부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너무 과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논리라든가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도 상품이라면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5인 사업장, 편의점 하는 경우라든가 자그마한 자영업에서 5인 사업장의 경우에서는 차별을 주겠다. 최저임금 못 따라간다. 이러면 또 그거라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싹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이 화살을 어디로 겨냥을 하게 만드느냐. 즉 임대업자한테 화살을 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가진 자인데 저 사람들이 상가도 갖고 이랬는데 임대료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그렇다. 저는 이렇게 국민을 임대업자도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국민이고 알바하는 청년도 알바하는 여학생도 다 국민인데 왜 이렇게 국민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지 편가르기를 시키는지 저는 이런 점이 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임대업자, 그 다음에 또 뭐 카드 회사.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가를 하면요. 네. 또 거기서 또 다른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변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럼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이 어떤 규정을 뭐 5년에서 10년을 바꾼다면 변칙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부분도 또 딴 데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피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이다. 네. 2년 사이 29%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0,000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예요. 왜 그때 10,000원이야 되는 거죠? 왜? 자, 경제학자에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임기를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나 10,000원 올려놓고 가고 싶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왜 그때인가? 당신 임기하고 무슨 상관인 건가? 대한민국 경제 현실과 맞물려서 경제 발전, 물가 상승에 맞춰서 퍼센트 정해야지. 왜? 임기 끝날 때에 맞춰야 되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네. 주 52시간 문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이 막 홍수처럼 같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감당을 못한 겁니다. 우리 경제 체질로는요. 그래서 오늘 모인 그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저임금 10,000원은 나에 대한 사형 선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된다면은 당해낼 재간이 소상공인으로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분들이 이른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인상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말하자면 이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 하신 이야기가 우리도 의리답니다. 네.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치 의리해.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린 대학생들과 가게 주인과의 싸움을 붙이는 격이 돼버린 네. 겁니다. 어린 대학생들은 뭐 젊은 학생들은 돈 많이 받는 게 좋은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이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현재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국 57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그 근로자들 한 21%, 5명에 한 명, 4명에 한 명은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 의리 아닙니다. 자꾸 이제 우리 정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서민 정책은 친근로자 정책, 친서민 정책은 친정규직 정책이 돼버린 겁니다. 왜? 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현재 이 정부는 노조에 흔들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조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 중에 상당수는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네. 뭐 당신들은 뭐 식당에 가 돈 버는 사람도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오늘 또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본전 못 건지고 망하고 추락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영업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라는 거는 저는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노조에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이른바 힘 있는 노동자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정치적으로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에 이른바 페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즉 친노조 마구 퍼주고 이러면서 매표 표를 막 사들여 가지고 즉 정부의 세금을 확 풀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잘 살던 ABC 즉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해갖고 남미에서 세 나라가 아주 잘 살았죠. 근데 그 나라가 폭삭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길대로 간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면은 앞날은 뻔하죠. 90%의 자영업자가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자영업자를 700만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소규모의 말하자면은 집에서 간해수공업 하는 분까지 하면은 800만으로 보면 우리 국민 800만 명이 말하자면은 모라토리움 그냥 손들어 버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치에 네.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때문에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네. 어쩌면은 이 정부가 노조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실 최저임금 상정할 때 노조에 끌려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정책이 노조한테 끌려가고 네. 있어요. 노조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1%가 되는 자영업자들을 간과했고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지금 뜨거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렇죠. 노조만 따라서 하고 노조만 시키는 대로 하고 노조의 입맛에만 맞추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지지를 할 때 다 맞물린 겁니다. 노조 이주를 하다가 또 아닌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들을 너무 홀대했고 그분들이 분노했구나. 자,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정책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바꿀 뜻이 전혀 없어요. 자, 오늘 또 저 빗속에 내몰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자영업자들의 눈물 닦아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법 내세운다는 게 무슨 얼마 지원된다 자영업자를 다 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영업자가 원하는 거는 5인 사업장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의 차별화예요.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정부로서 정말 시장에다가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해줄만 한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패배한다. 이래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지금 정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영주씨가 네. 국민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네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21% 자영업자들 범죄자로 몰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자, 이분들이 최저임금 줄 수 없다. 지킬 네. 수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속된 말로 깜빵 더 넣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전부 장관장 만들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정부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책의 최고선은 없습니다. 정책은 가장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 하는 것이지 정책의 정의는 없습니다. 정책의 도덕은 없습니다. 자꾸 도덕적 관점에서 자, 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 정도는 돼야지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뭐 이런 도덕적 잣대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 드디어 난 지금이나 목소리 내는 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분들 자영업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서는요. 경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류 경제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도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 지금 AI님이 제 친구는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는데 보기가 안쓰럽다. 네. 빚을 6억이나 지고 시작했는데 재료비는 오르고 빵집 재료비 참 심각하죠. 알바 임금 오르고 결국은 오래 일하던 분을 자르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자 국민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정부는 책임도 안 져요. 정부는 세금 가지고 그 돈 쓰고 또 세금 가지고 또 월급 받고 이래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문 닫고 빚더미에 앉고 그리고 책임 안 져요. 이런 정부가 왜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억을 투자하셨단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그런 분 많죠. 네, 많습니다. 뭐 네, 빵집 하려면 다 몇 억씩 네. 듭니다. 그런데 제과점 하면 몇 억, 뭐 카페 몇 억씩 들고 식당 하다가 1, 2억은 네.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취직해가지고 내가 잘리면 된다. 잘리면 그거 차원이 틀린 거예요. 네. 자산 가치가 자세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거기에 인테리어비 사라지고 권리금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실제 돈 거친 건 별로 없고 나중에 빚에 얹어 앉고 이거 참 정말 오늘 자영업자들 수만 명이 광화문거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분들의 목소리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나왔겠습니까? 문 닫고 나올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부한테 무슨 뭐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발 우리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나온 건데 정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이야기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해찬 당대표 나와봤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누굽니까? 장하성 정책실장님 반드시 나와서 왜 이 사람들을 외치는지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수진을 국민이 치고 소상공인이 배수진을 치는 사회는 한마디로 처참한 사회인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자, 오늘 이트맨님께서 계속해서 노페인, 노제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분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4%. 이것도 최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심히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무려 부정평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이게 40%가 넘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처음이죠? 그렇죠. 이제 RN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이제 뭐 RDD 방식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저희들이 공중파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다 알고 계세요, 다 읽고 RN 계세요. 리서치에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것은 일단은 계속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데는 미디어 갤럽하고 그 다음에 RN 리서치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리서치죠? 네, RNI 아까 얘기했던 RNI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갤럽 리얼미터 RN 리서치 세 군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 군데인데 현재 추세는 갤럽이 가장 좀 좋게 나온 편이고요. 리얼미터 그다음에 RN 리서치 가장 나쁘게 나온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추세는 하락 추세다. 5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데 이 오늘 나온 RN 리서치의 분석 가운데서 가장 유의미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40%를 넘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번 주제에서 볼 때 이런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층이 50대였습니다. 50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50대라는 거는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예비군이 되기 전에 내몰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만큼 가장 힘든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직업군으로 보더라도 가장 지지율 즉 부정평가가 높았고 지지율이 내려간 층은 바로 자영업 계층과 학생층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것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일단은 보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계층이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네. 노년 계층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50대가 많았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요. 50대 네. 분들이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분들이 경제 문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자영업 하신 분들은 저희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 긍정적인 평가 많았던 네. 분들이 회사원층 네.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회사원층은 아무래도 30, 40대가 많다고 보고 또 하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 네. 이른바 정규직 분들이시죠. 그래서 네. 이분들은 역시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하락률이라는 건 앞으로도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는 매월 10%씩 하락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게 계속 내려가지 올라갈 수가 없다. 왜? 지금 경제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또 이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비되는 이른바 소통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뭐 반대한 분은 쇼통이라고 하죠. 쇼통. 네. 굉장히 이미지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친근하고 또 서민적이고 다가가는 그런 그 이미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워낙 차별화되다 보니까 인기를 그러니까 하늘을 치솟았던 그런 모습을 그리고 뭐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비교가 대통령이 되니까. 정권이 네. 굉장히 많은 특히 보수 지지자들에게 내가 보수요 하는 소리를 딱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위주의 그런 이른바 뭐 비판하는 분들만 쇼통이 이제 국민들한테 약간 피로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름에 뭐 맥주집 파동이 있었죠. 네. 맥주집 가서 마치 다 처음 만난 것처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보물에 나왔던 그 청년하고 대화를 했던 거 이런 분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걔는 그 친구는 고정 출연하는 그러니까요. 친구였던 그 거예요. 드러나니까 네. 국민들이 그래 서민적인 거 그래 좋았어 역시 멋있어 했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네. 하니까는 이제 고개를 설레설레 이제 들리기 시작했고요.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노출이 푹 줄었습니다. 아마 네. 청와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그런 이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축도 돼 있고 국민들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쇼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허구한 날 탁현민 연출에 문재인 주인공 뭐 이런 캐스팅 갖고는 국민들이 벌써 경제는 엉망인데 캐스팅 미스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일단은 지금 또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확 웃으면서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 이미지 좋았던 게 와이셔츠 차림에 네. 딱 보자 커피 딱 창문으로 걸어간 모습 네.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이면은 뭐 놀고 있네? 우린 피곤해 죽겠는데 너네들끼리 밥 잘 먹고 말이야 커피 네. 마시고 웃고 다니고 있어? 이제는 못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이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일단 현재 그동안 해왔던 이미지 작업이 국민들이 피로를 느꼈다는 것. 두 번째는 경제가 안 좋았다는 그 수치가 나타나다 보니까는 대통령 뭐 하고 있어? 우리는 괴로워 죽겠는데 하니까 청와대 위축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개선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는 경제와 이미지가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인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김종수 님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요즘 셀카 찍는 장면도 안 나와요.
또 영부인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부인 네.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영부인이 최근에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이유는 영부인이 저는 보면 사람 좋으신 것 같아요. 사람 좋으신데 아, 예. 이분이 항상 웃는 표정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웃는 표정으로 나온다? 국민은 뭘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청와대 소요시 가니까 웃음이 나오지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죠. 이래서 의식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아마도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 이제 지금 평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영부인 평양 갈까요? 안 갈까요? 전 갈 것 같은데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세요. 네. 그리고 화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안 갔다가는 큰일 날걸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얼굴 자체가 웃는 표정이에요. 거기 가서 그런데 뭐 누구 북한의 그 영부인 누구예요? 그 어린 친구. 걔가 무슨 영부인이야, 설주가. 설주 껴안으면 또 웃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그래. 우리들 배고파 죽겠는데 넌 가서 껴안고 또 이제 환영 파티하면 뭐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 겁니다. 네. 혹시 또 이 방송 보면은 더 그러겠죠. 그럼 제가 내게 이기려고 혹시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저는 가서 그런 표정. 그런데 문제는 정상회담 하면 그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가서 껴안고 뭐 웃고 글쎄 국민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와대 2년 차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특히 김정숙 여사가 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굉장히 즐기고 아주 인조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권 2년 차라는 거는 힘이 제일 셀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번에는 그냥 집에 계십시오. 이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와이프한테 그 말 못합니다. 아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그 나이든 부부 관계고 이게 뭐 대통령이건 영부인이건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만나는데 네. 제가 진짜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무서워요? 마누라 제일 무섭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은 옳은 방향이다. 이런 거를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나온 지표를 그 이상한 그 새 청장이 낸 통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통계를 보자면 이건 너무 심각하다. 여기에서 나는 정말 우회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한테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고 정말 대통령이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모든 정당이라든가 자기의 이념도 넘어서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 오로지 국익밖에 없는 거예요. 참 고집. 문재인 대통령이요. 제가 사람 좋은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아니 그 얘기는 뭐 저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정가에서. 그런데 고집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 그리고 귀를 좀 크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는 참모들, 정말 비주류 학자들. 자, 제가 이런 말하면 뭐 답답합니다만은 청와대에 계신 분들 비주류들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 할 말이 많겠죠. 주류들이 독점했던 나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비주류에 섰다. 세상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주류들이 다 범죄자도 아니었고 다 비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에 묻는다. 그 책을 제가 그냥 정독을 했어요. 막 줄쳐가면서 읽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이 이른바 주도 세력을 교체하고 싶다. 가진 자를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안 되고 한 중상공인쯤 되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주도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가진 세력들을 딱 돈을 뺏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은 아닌가, 이 정부의 목적은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돈이 정말 제대로 분배가 되고 제대로 없는 자에게 갔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수 계속 늘려갖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이 많으면 떨어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즉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에서 떨어진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던 저희 친구는 이제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직접 전달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내 돈이 그분들에게 직접 가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 이제 좀 꺾을 때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고집 센 사람 치고 제가 볼 때 정말 끝이 좋은 경우 못 봤어요. 고집 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그 시야라든가 자신의 안목이 굉장히 강고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개인이 고집이 세면요, 뭐 소신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고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사구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고집을 언제든지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집이 지나치면 아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집 지나치면 독선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율 이하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저는 지금 지지율은 이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 경제 쉽게 안 좋아집니다. 네. 남북 문제, 현재 북한의 의도, 북한 비핵화를 적극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남북 문제 풀릴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다면 제가 우려한 게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남북 문제를 본인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쇼로 몰아간다. 이벤트로 몰아간다. 이건 민족을 위해서 제가 경고합니다. 진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북 문제 이벤트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족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 자, 내년, 전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네. 내년 대부분 경제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 나빠질 거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금 지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내년 선거 앞두고 있으면 뭐냐?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주의 좌파들이 항상 해온 이런 생각이 네. 그거거든요. 남미에서 해왔던 겁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대한민국을 또 한번 갈기가 찢어놓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수가 더 많습니다. 부자는 적습니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겨가지고 대한민국을 찢어놓으면서 표를 얻겠다? 저는 이거 진짜 경고합니다. 이럴 충동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찢어놓지 마십시오. 이념, 계층, 지역, 연령, 세대 이걸 이미 찢어진 나라. 제가 남녀까지 했는데 여기다 이제 더 부추겨가지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부추겨서 표를 이용하고 그래서 선거 이기겠다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자들한테 세금 걷겠다.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나눠주겠다. 이거요. 경제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경제학 논리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유혹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로빈훗 신드롬, 로빈훗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돌직구님은 김정숙 여사 북한에 반드시 간다. 여기에다가 저하고 같이 걸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그거 갖고 내기를 하도록 하죠. 네네. 네. 얼마? 응? 얼마? 5만 원? 노래하기? 춤추기? 일단 우리 개인적으로 5만 원 하고 5만 원이 저희한테 제일 큰 돈이에요 요새. 자, 근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대안을 뭘 가지고 하냐면 소득주도 이렇게 강행하겠다. 그 다음에 맞은문 예산이라고 해서 슈퍼 울트라 예산으로 돈을 뿌리겠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3만 7천 명을 3만 4천 명을 네. 증원하겠다. 네. 아까 그랬어요. 일본에서도 웃고 있다고요. 네. 네. 자, 이제 주제를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옮겨가 보지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저희들이 9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9월 3일부터는 방송 시간이 지금은 밤 10시입니다. 그런데 네. 오전 11시로 바꾸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주장을 해주셨고 또 이게 또 많은 분들을 편리하게 할 거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장하석, 임종석에 대해서 얼른 물러나라. 그 다음에 세계고님도 세고개님도 같이 간대 한 표.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퀴즈 되겠는데요. 오늘 정말
이 목소리를 막 높이느라고 너무 여러분께 죄송해서 제가 막 그냥 목청껏 했더니 목이 막혔습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요. 안방TV 구독해주세요. 유튜브에서 구독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엄지척을 딱 눌러주시면 노출 빈도도 올라간다고 오늘 이 진땀을 빼고 있는 저희 PD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위 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세 마지막 번째 주제는요. 주제, 네. 마지막 주제.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맞물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지지율과도 맞물린 네, 문제인데. 오늘 굉장히 맞물려서 가는 네. 거는 아주 이렇게 물타듯이 유연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현재 우리 중단돼 있죠.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하겠다 할 수 네, 있다는 네.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청와대 대변인 네. 그건 뭐 중요한 현안은 아니다. 네. 협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 측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안 같아요. 좋죠? 삐딱하죠? 삐딱합니다. 지금 네. 어제 미국에서 이제 유명 신문에 네. 글이 실렸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네.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 네. 같아서 매우 불안하다는 네. 우려를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대로 가다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자,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데에서 어떤 분들은 뭐 깨지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좌파 또 과거에 무슨 뭐 좌파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셨던 분들은 그래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6.25 때 미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됐다. 됐어. 못 됐다. 네. 미군 지금 당장 나가야 되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은 분이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할 거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동맹입니다. 이 군사 동맹의 그 기초 아래서 즉 우리가 안보가 튼튼하고 또 미국과의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여러 나라에서 마음 놓고 한국에 와서 투자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을 딱 무산시키고 앞으로 안 갈 수도 있다. 한미 군사 연합훈련 절대로 앞으로 연기하는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트배님이 노심초사 청와대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청와대 쪽에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본 말로는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기회는 찬스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중재자를 넘어서서 조정자, 그 다음에 확실한 운전수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만 된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일단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서 북한이 비핵화 1년 안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서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김정은 만났더니 네. 1년 안에 비핵화 하겠대. 자,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만나서 우리가 이뤄보자고 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년은 뭡니까?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어요. 1년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굉장히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남북 화해 네. 또는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의 네. 출발 이것이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교류 화해와 비핵화는 별개라고 하는데 미국이 무슨 소리야? 같이 가는 거지. 비핵화 없이는 그건 있을 수 없어. 하여튼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서서 뭘 해보겠다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미국의 팔 없는 게 아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삿바 싸움을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으로서는 비핵화가 핵심 주제인데 성과가 없어 아쉬워하고 있는 거다. 이거 무슨 강 건너 남의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비핵화는요 우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비핵화가 미국의 핵심 주제고 그러면 미국의 지금 조야에서 쫙 째려보면서 하는 게
그래, 비핵화는 우리가 핵심 주제고 너희 대한민국은 지금 핵심 주제가 남북 대화, 그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 자, 이렇게 판이 엇갈려 가지고 2인 삼각을 해도 이게 어려운 판에서 전 정말 걱정이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없이는 남북 간의 관계 진전이 없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톤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같이 간다, 비핵화와. 네. 그다음에 남북 간의 화해 교류가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비핵화를 하기 전에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 보조를 맞추라 이겁니다. 이제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남북 교류 좋습니다. 화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우선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교류하야 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협박한다?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거 용납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비핵화 안 되니까는 일단 마음이 급해서 이럴 때 좀 느긋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게 북한에는 나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핵화하지 않더라도 남한이 우리를 뭐 도와주고 돈 주고 하면은 대충 핵은 가지고 있으면서 깔아뭉개면서 중국 돈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서 경제개발하면서 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탈한다는 순간 북한이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 구구절 행사를 아주 번쩍번쩍하게 화려하게 치르고 이번에 뭐 별 계획이 막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우리에게 조아린다. 우리에게 미국도 말하자면 손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체제에 그 선전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딱 한 방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간보려고 하는 거겠지.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늘 즉 희망사항만 갖고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는 문재인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 관련해서 지금 북한 관련해서는 지금 9월 달에 다음 달에 큰 행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구구절 행사고요. 네. 북한에서 이제 70주년입니다. 엄청나게 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의 북한 방문, 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 이제 9월 중순쯤에 유엔 총회 이렇게 그렇죠. 4개 행사가 있습니다. 9월이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 동아시아에서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큰 이벤트가 막 열리고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시진핑의 행보입니다. 과연 시진핑이 북한의 네. 구구절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북한에 대한 확실한 지지죠. 김정은에 네. 대한 확실한 네. 담보가 되고 김정은을 우리가 걱정 마라. 너 마음대로 된다. 우리가 버텨줄게.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중이 그렇죠.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계속 트럼프가 네.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국 때문에 지금 틀어지고 있다. 경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 나타나는 순간 트럼프가 시진핑 당신 심하네? 아니 나하고 약속했잖아. 국제적인 이건 약속이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북한 비핵화가 안 됐을 때 모든 책임을 시진핑한테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구구절에 나타나냐 마느냐. 그러니까는 방법은 구구절에 나타난다. 이 구구절 이후에 나타난다. 네. 아니면 안 간다. 아직 방문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네.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서 건질 게 없어요. 합의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한다고 하는데 설설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케이킹님이 안전빵빵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짧게 소비되는 재미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뭐 짤방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줬으면 좋겠다. 정말 그 여러 가지로 클립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유튜브는 스트리밍의 핵심이 아닙니다. 네, 너무 좋은 저기 좋은 말씀이시네요.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티맨님이 시진핑이 9월 7일부터 구구절 이제 2박 3일 계획 중이다 하는데 저는 시진핑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진핑은 지금 미국하고의 패권을 이 동북아시아에서 다투려는 아주 큰 그림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진핑이 올 거다. 지금 또 내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안 온다로? 나는 아, 온다로? 저는 저기 구구절 지위를 넘어설 것 같아요. 네. 구구절 넘어서서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예. 저는 구구절에 나타난다. 네.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역시 5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요? 네. 야, 우리는 근데 우리 너무 세다. 아니, 그 너무 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각자의 저희가 굉장히 이제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이러는데 또 의견이 다른 것도 굉장히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의견이 이제 달라야지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 재미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옳습니다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뭐 출신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생각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요. 먹고 사는 것도 다르고 남과 여입니다. 자, 그런데 네. 저는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졌던 거. 과연 북한 핵을 폐기를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자, 한번 김지선님은 맨날 안영아님한테 걸고 계십니다. 북한 핵이요? 네. 제가 김정은이라면 쉽게 놓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절대로 안 놓죠. 아니, 네. 자, 상대방과 내가 힘이 굉장히 약해요. 필살의 카드로 이제 칼을 하나 갈았습니다. 차고 있어요. 네. 저쪽에서 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도와줄게. 김정은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나 안 도와주고 나 때리면 어떡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건 김정은은 아직도 한반도를 주도하겠다는 이런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무기만큼 주도하기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지사지하면 그렇죠. 대충 네. 상상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쉽게 논다? 글쎄요. 절대로 안 놓죠. 제가 김정은이라. 그런데 이제 특히 김정은의 경우는 김일성 때부터 이거는 어떤 유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자신이 이거를 던질 수도 없는 카드다. 이런 그 식의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죽어도 안 놓기도 하지만은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국정원장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뒤로 넘어가겠어요. 네. 네? 아니 뭐 60%요? 북한에서 60%만 하면 그게 비핵화라고. 아니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핵이란 것은 기가 막혀요. 100개, 200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개가 서울 상공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네. 모든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10개 가운데서 6개를 없앴기 때문에 비핵화를 이 정도면 1차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60%면 성공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아니 10개 가운데 6개 없애고 4개 남아있으면 4개 자체가 위협인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뭐 합니다만 네. 북한 김정은에게서 핵이라는 칼을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도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다음에 저희 북핵 구상을 제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저와 같이 한 1시간만 토론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네. 자칭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입니다. 압박과 제재에서 도저히 이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없게 만들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건너줄 때. 그런데 지금은 먹이가 먹을만 하고 또 우리도 뭐 뭘 줄 것 같고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놓쳤어요. 어떤 점에서는 지난번에 미국하고 정말 협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였으면은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압박과 제재로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수를 꽤 벌은 거예요. 시간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피시 슬레이님도 그러기엔 이미 피를 너무 묻혔다. 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말이 상당히 전제 최근에 유의미하게 들어야 될 게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주 의제로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렇죠. 북한 핵 문제는 미국에서는 차관복급, 우리처럼 국장급의 현안이었습니다. 참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좀 부끄럽고 좀 자존심 상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란 핵 문제, 중동 문제, 네. 이런 문제,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문제 이게 훨씬 컸던 거예요. 북한 핵 문제는 메인 이슈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인 이슈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북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북중 전쟁이 교역 전쟁, 무역 전쟁이 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요즘 견인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아니, 이게 오늘- 아니라 오늘 저희가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네. 둘 다 좀 약간 흥분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용 문제, 북중 그러니까. 무역 문제. 아, 나 무역 문제 오늘 발음이 안 되네. 근데 그만 웃으세요. 북중 무역 문제의 종속 변수로 그러게.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북중 무역 문제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거래에서 하나의 그 대상이 된다.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뒤로 밀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오고 가는 뭐 이런 그렇죠. 거래 속에 네. 참 그래서 저는 그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대충 미국이 트럼프가 관심이 없어지면 뭐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대충 그래 가자. 그리고 중국과의 뭐 무역 전쟁만 승리하면 된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우리 정부 그렇지 않아도 그래 핵 문제는 대충 놓고 남북 교역하지, 남북 협력하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우려가 좀 들고 굉장히 있습니다. 심각하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물론 이제 만만치는 않은 사람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문이 안 남을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이거 매장에서 치워버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삐걱대고 이거 뭐 더 끝난 거 아닌가? 응? 뭐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지금 그 이제 만약에 네. 이제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남한 정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네. 특히 이제 남한 정부가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제재에서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겠다. 그러면 남한 정부를 제재할 수가 있어요. 세컨더리 뭐 제재가 보이콧으로, 보이콧 네. 같은 거 있고 이번에 뭐 석탄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저는 뭐 그런 일이 미국도 한국을 동맹국 관계를 해서 내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만에 하나 트럼프는요.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지금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의 99% 이겼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도 하나 쉽게 혼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유. 이건 상상하기 힘든 네. 일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추진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꾸 좋은 희망 섞인 장밋빛 구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 과연 남북 문제라든가 남북 대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또 성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때로는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설득당하는 문재인 정부의 유연성. 이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문재인 정부에게는 국가 운영의 핵심은 제가 자꾸 말합니다. 책임감입니다. 선의가 아닙니다.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감, 그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오디오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사전에 다하겠습니다. 잘 체크하고 네. 점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자, 안방TV 오늘 구독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막 열심히 해주시고 네.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9월부터 11시부터 12시 10분 최소 60분 이상 방송해주세요. 뭐 그러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9월 3일부터는 오전 11시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빨리 만날 수 있는가.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도 주셔가지고요. 네. 뭐 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활발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조언 앞으로도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오늘 네.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빵빵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